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집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 JTBC가 꼽은 핵심어는 시민입니다. 광복의 그때도 지금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가장 앞장섰던 건 바로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되찾은 광복 80주년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 광화문도 연결해 우상호 정무수석을 인터뷰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올해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산물이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퇴색시키는 발언입니다. 대선 전 김건희 씨가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전화가 왔다.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가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후원금 강요나 알선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 시작이 되신 겁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권력자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던 지난 겨울에도 일제가 우리를 침탈했던 강점기 때도 앞장서 지켜온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일제가 만들었던 감시 대상 인물 카드가 잘 말해줍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려고 제작한 6,200장의 카드 속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한용운 같은 독립투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린 학생부터 농부, 주부처럼 우리 주위에 이름 모를 사람들이었습니다. 독립만세라는 글을 적었다고 일왕사진에 새빨갛게 칠했다고 탄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소중한 저항의 증거들을 강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 차별 없애려고 우리가 만세 부른 거예요. 3.1운동 뒤 감옥서도 만세를 외친 18소녀 유관순의 뜨거운 삶이 한 뼘 남짓한 이 종이카드에 영영 갇힐 뻔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찍힌 사진에 보안법 위반이란 죄명까지. 일제경찰이 독립운동가를 감시하려 만든 이 카드는 모두 6,200여 장. 사람 수로 따지면 4,800명이 넘는데 광복 80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여러 번 체포된 독립투사 얼굴엔 숱한 고문의 흔적이 더욱 선명합니다. 약 10년의 격차를 두고 체포됐을 때의 사진입니다. 저항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감시카드는 독립투사만 겨눈 게 아닙니다. 친구 집에서 우연히 조선 독립신문을 읽고 만세 시위에 나간 19살 농부와 참고서에 일본 천황 사진을 새빨갛게 칠해 없앤 13살 학생부터 총독부 엘리베이터 보이가 화장실에 남긴 대한독립만세 낙서, 강제동원으로 도로공사장에 끌려온 세대계 불평과 일제의 억압 탓에 마음이 사나워진다며 여자친구에게 털어놓은 편지까지 모두 혹독한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언젠가 곧 잡힐 거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냈다는 거. 카드 속 짤막한 단서에 당시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더해 완성한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 속 저항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도 남게 됐습니다. 80년 전 광복을 이뤄낸 작지만 단단한 그 힘들은 오늘의 광장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작게나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게 딱 오버랩이 되었고, 불의와 맞닥뜨렸을 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처럼 80년 전 광복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점을 강조했고, 일본 정부를 향해선 미래지향적 길을 언급하면서도 역사를 직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는 빼앗긴 빛을 되찾고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3.1 운동부터 12.3 계엄 해제와 탄핵에 이르기까지 모두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언급할 땐 북한이라는 호칭 대신 북측, 북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적대적 태도를 보인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됩니다. 다음 주 방위를 앞두고 한일 관계에 대해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며 일본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 확대와 해외 유해 봉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같은 시각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관장입니다. 지난해 역사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 오늘도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주최한 광복절 80주년 기념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 역사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이 다름이 자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입니다. 김 관장은 통합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전문을 읽어보십시오. 전문을. 아니 그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품어서 국민이 하나 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 관장은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인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관장은 임명 직후 독립기념관 광복절 기념 행사를 아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유공자단체는 반발했습니다. 외세에 의존해서 연합군의 승리가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보는 것은 명백한 뉴라이트 시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축식이 진행 중인 시간 시민단체들은 바로 옆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김 관장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8년 8.15를 건국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인물입니다. 이 뜻깊은 날인데 친일 뉴라이트 구구 인사가 아직도 독립기념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관장의 임기는 27년 8월까지 거취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취에 대한 입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거취에 대한 입장 없으실까요? 독립유공자 후손단체 등은 김 관장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등을 뉴라이트 기관장으로 규정하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가 오늘 반성이라는 표현을 공식 발언에서 꺼냈습니다.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우길기를 높이 들고 당당히 야스쿠니 신사로 입장하는 극우 세력들. 일본이 종전 기념일이라 고집하는 패전일마다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戦争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進む道を二度と間違え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아베 전 총리 이후 13년 동안 추도사에서 사라졌던 반성 표현이 다시 나온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침략이나 가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또 국무회의격인 가기를 거친 총리 담화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패배로 총리 자리가 위태롭다 보니 옛 아베파 등 집권 자민당 내 보수 세력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NHK와 아사히 신문 등은 그나마 반성 표현이 재등장한 것은 이시바 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과거 반성이 필수라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오히려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자민당의 주요 인사들은 이곳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은 현직 관료임에도 환경상 시절에 이어 이번에도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思いは変わらず不戦の誓いと、そしてこれは改めて思いますけども、どの国であっても、国家のために命を捧げた方に対する礼を忘れないこと、このことは重要なことだ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선 대체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강조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열릴 국민 임명식을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주권자인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쓴 임명장을 줍니다. 현장에 이승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행사가 1시간 정도 남았군요. 네, 국민 임명식은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이번 정부가 불법 계엄을 이겨내고 탄생한 만큼 그 주역인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국민을 모아 국민의 소중한 권리 창구가 되었던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 대표로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행사는 국민대표 80인이 원형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시작됩니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작전 때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수술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독립운동가 모견욱 지사의 아들이자 1945년 8월 15일 생인 목장균 씨, 12.3 비상계엄 당시 장갑차를 막은 부부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5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이 국민대표 80인에 포함됐는데요. 이들이 LED 전구가 내장된 빛의 임명장을 각자 작성해서 거치대에 올려두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내용의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초청장은 보냈고 그런데 오지 않겠다고 했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임명식을 셀프 대관식으로 규정한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광복절에 독립유공자들, 순국선열 후손들을 병풍처럼 세워두고 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반쪽 임명식이란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초청장을 전달한 것 자체가 통합 행보이고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다시 광화문을 연결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은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군 호텔 밀리토피아 회유 의혹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특검이 해병대를 의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던 그때 김계환 당시 사령관의 진술이 돌연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8월에 달력을 펴놓고 보면 그 의혹이 더 짙어집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3년 8월 2일 최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겼지만 군검찰이 곧바로 회수했습니다. 이날 오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박 대령을 감쌌습니다. 박 대령이 지시를 어겼지만 단순하게 보지 말아달라. 유가족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흘 전 언론 브리핑이 미뤄져 이렇게 된 것 같다. 즉, 이첩 보류 지시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인 8월 9일 돌연 진술이 바뀝니다.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입니다. 김 전 사령관은 자필로 언론 브리핑 변경에 따른 박 대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 때문이라더니 갑자기 박 대령을 탓하기 시작한 겁니다. 8월 17일 3차 조사 때는 본격적으로 박 대령을 비난합니다. 박 대령이 해병대의 책임을 언급했냐고 묻자 본인만 해병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수사단장의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8월 29일 VIP 경로설이 불거지자 VIP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도 없다면서 수사 외압을 주장한 박 대령의 주장엔 답할 가치도 없다고 맹 비난합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 지난달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국가안보실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전해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이런 거짓말, 특히 박 대령에 대한 갑작스런 진술 변화 과정에 밀리토피아 운영권 이전 논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밀리토피아를 둘러싼 의혹을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건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예. 이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규정에 따라 수사 보고서를 경북 경찰청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이 8월 2일 국방부가 갑자기 사건을 회수해 오라고 했고 이후 수사 보고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듯 이때부터 처음에는 박 대령을 감싸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차, 3차, 4차 조사를 거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조금씩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시점에 2천억 원 가치의 밀리토피아 호텔의 운영권이 해병대로 넘어가는 논의가 이루어진 게 저희 JTBC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입니다. 예. 최상병 순직 2달 뒤인 2023년 9월 운영권 이전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듬해 1월 예비역 대상 설명회에 이어 4월 개관식까지 일사천리로 이 해병대에게 이 밀리토피아 운영권이 넘어지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이 같은 흐름을 통해 볼 때 해병대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 최상병 사건 이후 생긴 해병대 내부 불만도 덮고 외압 의혹도 덮으려 한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밀리토피아 의혹의 핵심입니다. 예.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밀리토피아를 설명하는 자리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축하 영상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해병대 내관을 터전으로 장병과 가족, 예비역들의 복지를 높이고 전후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무적해병, 상생해병, 해병대의 무궁한 발전과 번승을 기원합니다. 예. 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해병대 마크가 찍힌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 무적 해병이라고 주먹까지 쥐어 보인 건데 이 대통령 영상뿐 아니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역시 국무회의까지 불참하고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회의까지 안 나오고 저길 갔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출입을 거절당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거절된 단체는 바로 최상병의 진상 규명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계속해서 요구해온 단체인데 어떤 식으로 거절을 당했는지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병대 사령부의 정책협력과에서 전화로 연락이 와서 그간 해병대 사령부의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다. 해병대 예비역 정책 설명회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는 이유로 저희 참여를 거부했죠. 네, 이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렇게 참석을 원한다는 공문까지 해병대 사령부에 직접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고 행사 당일에 결국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밀리토피아를 둘러싼 의혹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특검 수사가 이제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이 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갈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갈래는 바로 최상병 순직 사건 그 자체를 놓고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것을 밝히는 게 첫 번째 갈래였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던 초기,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가 이 어떤 외압에 의해 그 내용이 바뀌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갈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이 외압이 작용하도록 즉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관한 구명 로비 의혹이 바로 세 번째 갈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동한 부적절한 과정에 이 과정을 덮기 위해 밀리토피아라는 국가 자산까지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저희 JTBC 취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밝혀야 될 게 더 많으니 취재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거부하고 수사기관이 쓰는 구치소 공간을 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입니다. 그곳에서 단독으로 변호인을 접견했다는데 일반 수용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단독 접견실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하지만 구치소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공무상 출정 조사를 하는 장소에서 단독으로 변호인을 접견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달 10일부터 29일까지 56명을 접견했고 접견 시간은 총 53시간이 넘었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이 접견하는 공간보다 넓고 쾌적한 곳에서 특혜를 누린 겁니다. 법무부는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반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교도관 등은 강 전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는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구치소장 허가 없이 이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구치소장이 허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고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피의자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다른 특혜는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잠시 뒤엔 김건희 씨 수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선 전에 김 씨가 사업가에게 정치 후원금을 요청한 내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영시를 기해 출소했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줄 정도로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도 조 전 대표의 출소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광복절 0시에 서울 남부교도소 문을 나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도부가 준비한 꽃다발을 밀어내고 지지자들을 진정시킨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심판의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쓰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정치에 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저에 대한 비판, 반대, 비방 모두 다 받아 안으면서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8%, 찬성한다는 응답은 43%였는데 이렇게 팽팽히 엇갈리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전인 지난번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진 59%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 22%가 특별 사면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당장 지지층이 겹치는 호남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성급한 논의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논의가 너무 성급하고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경쟁할 때 경쟁하고 협력할 때 확실히 협력하는 그 모습 분명히 저희 당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를 보도해 물의를 빚었던 스카이데일리가 7개월 만에 사과했습니다. 오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기사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선거 부정을 믿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건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선거 부정을 12.3 비상계엄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급한 건 중국 간첩 99명이 계엄군과 주한미군에 체포됐다는 온라인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국적 해커들이 한국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고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는 내용입니다. 보도 나흘 뒤 주한미군이 JTBC에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선거의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우리나라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리고자. 그런데 스카이데일리는 보도 약 7개월 만인 지난 13일 거짓 제보에 따른 허위사실 보도라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자성의 팩트체크를 해보니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쓴 허모 기자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허 기자는 지난달 온라인 매체를 창간한 뒤 음모론에 기반한 가짜뉴스를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통일교가 3년 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자금이 국민의힘 일부 시당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자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 일주일 전인 지난 2022년 3월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윤 씨의 세계본부가 지역별 통일교 교단을 이끄는 지구장들에게 현금 수천만 원씩을 전달한 정황을 김건희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역 조직을 지원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일부 지구장들은 실제로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에게 현금 총 2억여 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통일교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 교단 자금이 국민의힘 시도당으로 전해졌다면 특검 수사는 통일교 대선 자금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우리가 굉장한 조직에 도움을 받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제. 관련 진술을 확보한 특검은 최근 통일교 회계 담당 직원을 불러 자금의 출처와 전달 방식 등을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앞서 JTBC에 김건희 씨의 그라프 목걸이 등 선물은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했지만 대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는 다른 라인을 통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윤 씨의 다른 라인을 통해 국민의힘 측과 접촉하고 대선을 지원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가 윤리위에서 가벼운 처분을 받은 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어제 윤리위에서 일타 강사라 말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자랑했고 오늘은 자유 콘서트까지 열었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에 일부 당대표 후보까지 참석했다는 겁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가 환호를 받으며 자신이 주최한 광복 80주년 자유 콘서트 무대에 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보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반탄 최고위원 후보들도 나타났습니다. 장동혁이 이기는 보수를 만들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 냈던 여러분들께 극우라고 손가락질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8월 22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극우의 힘이란 지적에도 전 씨나 윤어게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전당대회 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는 어제 당 윤리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자 전 씨는 윤리위 분위기를 전하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10분 정도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역시 일타 강사 출신답게 아주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국힘에서 그런 전환기를 품고 가려는구나. 자화자찬까지 늘어놓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환길에 대해서 표창장을 줘야 되죠. 전환길이 아니었으면 전당대회에 관심이나 있었겠냐? 이런 모습을 두고 한 국민의힘 의원은 나라가 망할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위기감을 토로했고 장동혁 등 주요 후보들이 전 씨를 감싸는데 징계가 가능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저희 JTBC는 유명 예술고등학교의 입시비리 의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입학 실기를 치르기도 전에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적힌 쪽지가 전달됐는데 당시 채점표를 입수해 보니 비리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안지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포스트잇에다가 누구누구도 몇 번 이렇게 써가지고 다 나와줬어. 근데 끝나고 같이 그걸 해줘야 되더라. 지난달 JTBC는 2년 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벌어진 비리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입학 전형 실기 시험 직전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번호를 쓴 포스트잇을 한 심사위원이 전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학교는 오해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학교 입시 실기 채점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실기 시험 당시 심사위원은 5명, 포스트잇 쪽지를 공유한 건 4명이었습니다. 불합격 대상으로 지목된 걸로 보이는 한 학생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포스트잇을 공유한 심사위원 4명이 이 학생에게 최하점을 줬습니다. 200점 만점 전공 실기에서 일제히 140점대를 준 겁니다. 하지만 유일한 외부 심사위원이자 포스트잇을 받지 않은 위원이 준 점수는 198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인 부전공 평가에선 3명의 심사위원이 모두 70점대를, 외부 심사위원은 96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불합격한 이 학생, 이 시험이 치러진 정확히 나흘 뒤 열린 전국대회에선 1등을 합니다. 전국대 1등 했을 때가 결과가 나온 하루 다음날이거든. 정말 울먹거리면서 저 1등 했어요. 제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술계 관계자들은 학교 교사와 개인 레슨으로 얽힌 뿌리 깊은 입시 관행이 이런 의혹을 만들어낸다고 증언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내 아들한테 레슨을 받아라. 그러면 예고는 문제없이 진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 예고에 선생님을 통해서 대학교까지 넣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들은 최소한 과정만은 공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1등 수상자인 이 학생은 관련 전공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 유명 예술고등학교는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을 뽑을 때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정자를 꺾고 판을 뒤집고 싶으면 2억 원을 준비하라. 이런 취지의 말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오갔다는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초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는 정교사를 선발했습니다. 채용 공고만 나왔던 지난해 8월, 이 학교 강사들은 특정 과목 자리에 이미 내정자가 있는 듯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우리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세게 들어오면은 걸로 갈 것 같고 그래서 또 있을 거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몇억 원은 쓸 거라는 지원자. 공교롭게도 실제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교사 지원자 가족은 채용시험 이틀 전 학교 측 의사타진이라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판을 뒤집으려면 2억 원은 돼야 될 것 같다며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내정자는 누구라며 이름까지 함께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어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정자라고 들었던 모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 강사들은 공공연히 돈과 채용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금이라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손잡기가 편하지. JTBC 보도가 나간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의혹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미얀마 노동자는 공사 관리자와 함께 물에 들어갔다.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쓰러졌을 때 포스코 ENC가 했던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사진을 입수해서 분석해 보니 이 설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산업재해를 노동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릉동이 속 양수기와 전선 옆에 붉은 목장갑을 낀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4일 포스코 ENC 서울 광명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입니다. 반대편 물 밖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는 다른 남성은 현장 공사과장 B씨입니다. 포스코 ENC 측은 사고 당시 노동자 A씨와 관리자 B씨가 함께 물속에서 작업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리자하고 지금 제자가 똑같이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돌아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그냥 물에 쓰러진 겁니다. 관리자인 B씨도 함께 물에 들어갔는데 A씨만 쓰러졌고 감전 가능성은 예상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JTBC가 입수한 사고 직후 사진 속 B씨의 모습에선 물에 젖은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쓰러진 A씨를 구조한 건 역시 B씨가 아니라 더 멀리 있던 굴착기 기사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홀로 물속에 들어간 걸로 보고 감전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란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 전 양수기 전원을 차단했는지 또 누전 차단기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모두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포스코 ENC 측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회사는 경찰 등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의식불명에 빠졌던 A씨는 최근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직 대화는 어려운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단독 보도입니다. 3,500만 원짜리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2022년 대선 전입니다.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김건희 씨가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는 말도 김 씨가 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계 수입업자 서성빈 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8일 특검 조사에서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대선 전 김건희 씨가 전화해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했다며 이재명 후보보다 빨리 모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 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김건희 씨는 기쁜 내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요청을 따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서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많아 자신이 돈을 모아 같이 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모아서 한 주셨어요? 6, 7천 정도 될 거예요. 6, 7천 정도. 그중에 서 대표님 돈은 1,000만 원이고. 네, 서 씨는 이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후원금은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후원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타인이 후원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알선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후원금 모금 요청 당시 김건희 씨의 강요나 독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정치 후원금의 성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씨는 사업가 서 씨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현재는 실직자니 선물을 해도 된다. 서 씨는 유력 대선 주자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해 여러 장의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습니다.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향후 수사에서 드러날 텐데 그걸 받으려고 실직자란 용어까지 썼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맨 넥타이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브리오니 제품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바세론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는 이 넥타이를 자신이 선물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실제 서 씨가 명품 넥타이 여러 장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 씨가 특검에 브리오니와 에르메스 넥타이 등을 사줬고 윤 전 대통령이 착용하고 나온 모습을 TV에서 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서 씨가 진술한 두 브랜드 넥타이 가격은 모델에 따라 30에서 50만 원 선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서 씨가 넥타이 선물을 전달한 시점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뒤 유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던 때로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실직자니 선물을 해도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진술대로라면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에서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를 나토 순방 때 찬 것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역시 선물 받은 브리오니 넥타이를 공식 석상에 메고 나온 게 됩니다. 특검은 기업과 민간인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각종 명품이 청탁용인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잠시 뒤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이 열립니다. 오늘 단도직입은 광화문 현장에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호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 임명식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자리일까요? 이곳 광화문 광장이 지난 겨울에 그 계엄을 반대하고 대통령 탄핵을 외쳤던 그런 광장 아닙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면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정상화됐고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다시 되돌아왔다는 선언하는 그러한 새 출발의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제1야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 인사들이 불참을 한 채 치러지게 되잖아요. 통합이라는 의미가 다소 떨어지진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당 정치인들까지 다 같이 참여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사면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사면 반대와 대통령 임명식 참석은 좀 별개로 진행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더 성숙한 그런 정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선언이나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지금 그동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 것을 합의하는 장이 될 텐데요. 일단 두 정상이 일본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시바 총리가 오늘도 전쟁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일 간에 좀 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계열 인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지난 정권 때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이나 광복에 기여한 분 혹은 그 후손을 임명하지 않고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를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작년에 광복절이 반쪽 광복절로 기념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당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지적한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는 그런 형태의 인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국민 임명식 직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호 정무수석이었습니다. (1883년) 인천항의 문이 열리며 일제 수탈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참혹했던 시간들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지만 꺼지지 않았던 저항의식과 독립의 꿈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훈 기자가 인천 개항장의 역사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쪽은 청나라, 한쪽은 일본. 이 계단을 사이에 두고 두 나라는 조선을 갈랐습니다. 한때 우리는 힘 있는 나라가 달라는 대로 땅을 내줘야 했던 국가였습니다. 1894년을 기점으로 일본 조계지는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은 이 최초의 은행 지점입니다. 이 인천항 개항 이후에 이 상업과 금융을 동시에 장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곳에 가장 먼저 발을 들인 건데요. 이 일본이 어느 정도로 우리 금융과 상업을 장악하려고 했냐, 그 단적인 예로 이곳에 이 은행이 있는데 바로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을 보면 일본 제1은행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위해서 이곳에 근대 금융기관으로 출장소를 개설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곳은 구일본 우선 주식회사라는 건물인데 이 옛날에 일본의 이 물류랑 해운을 담당하던 이 상선 회사였습니다. 일본 자본은 한반도 해운업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인천은 작은 일본이 되어갔고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자 군수기지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군대에 끌려가거나 이곳으로 와서 군수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상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미쓰비시 줄사택 앞에 왔습니다. 이 일본군의 군수 공장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이 살았던 집인데 이 한눈에 봐도 낮은 지붕과 좁은 집, 이곳에 갇힌 삶은 참으로 참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안 남은 건물들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몇 동만 기업 공간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흔적이기도 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만든 포탄, 탄약, 군수장비는 월미도 군사시설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굴욕과 열패감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인천 지역 곳곳에는 우리 민족 의지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와 거리로, 시장으로, 장터로 나가서 이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우리는 저항하고 엎드리고 싸우고 살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늘날 거리를 걸으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돌담이, 표석이 그때의 흔적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개항에서 시작된 외세의 발자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우리 독립의 꿈. 이 광복의 함성은 여전히 이 거리 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은입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처럼 독립투사들의 흔적은 해외 곳곳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크기가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1932년 중국 훈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경축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일본군 수뇌부는 윤봉길 의사의 물통폭탄 해고로 일거에 괴멸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의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념관 부지는 지난 6월부터 3분의 1 크기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층짜리 기념관 건물을 빙 둘러 새롭게 펜스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에 세워진 이 기념 비석도 이제는 기념관 구역 밖으로 나오는 셈입니다. 관리를 맡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가 줄인 부지를 활용해 임대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입장료만으로는 연 3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 지원들을 중국 정부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바꾸더라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베이징에 있는 독립운동 사적지는 더 심각합니다. 저항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가 모진 고문으로 숨진 일본 헌병대 감옥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구엔 이렇게 신원을 확인하는 보안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현재 군부대 관련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활동한 대한독립청년단 본부와 신흥무관학교 창립자인 이회영 선생이 몸을 숨겼던 거처도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관리를 모두 중국 정부가 맡고 있다 보니 직접적인 예산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보존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국가보훈부는 JTBC의 사적지 보호를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 관리와 보존에 힘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져나가려면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나라의 과거사 공유가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강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중등 역사 교과서 첫 장에는 군함도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소개되지만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강제동원이라든지 한국과 관련된 그런 나쁜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위안부와 창씨개명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심 고취에만 방점을 둔 채 일제강점기 서술은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종군 위안부 이런 말들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나온 교과서에는 조선 강제 병합과 관련해 일본이 강요했다는 기존 표현까지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의식은 국제 무대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리면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노동 설명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유대인 학살 가해 책임 교육을 의무화한 독일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독일은 역사 교과서를 적대국이던 프랑스, 폴란드와 함께 만들어 전후 과거사 갈등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 설득을 통해 과거사 공유를 시작으로 미래를 함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능력, 역량 또는 어떻게 보면 힘을 키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사건과 연도 중심의 암기식 서술을 넘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한 체험형 학습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아무도 잡지 않았다. 예. 자, 오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죠. 자,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아무래도 관심은 정청래 대표와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정청래 대표가 대표 취임한 이후부터 자, 국민의힘이 계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하지 않는다면 악수를 하지 않겠다.
자,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악수를 할지 안 할지 관심이 커졌던 건데 결과적으로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악수는커녕 두 사람은 눈인사하거나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거의 그 상당히 어색함이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죠. 예. 그렇죠. 보통 당대표 취임하면 다른 당에 인사도 하고 정청래 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가지 않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공개 석상을 지금 같이 한 게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악수에 대한 관심사가 그래도 아무래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 내일, 그러니까 오늘 광복절 행사가 국가 행사라서 국민의힘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의례적인 악수는 할 수 있다. 악수는 할 수 있지만 악수는 두지 않겠다라고 저렇게 악수 기대감에 대해서 본인이 글을 남겼는데 자, 그런데 잠깐 보시면요. 자, 정청래 대표가 조금 늦게 들어오면서 참석한 사람들과 저렇게 악수를 합니다. 자기 자리 주변에서도 저렇게 악수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자리에 앉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송원석 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한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람하고 악수한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저도 똑같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뭐 악수도 못했고 대화도 못했습니다. 저도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뜻깊은 광복절에 여야 대표가 모두 모였는데 자, 여야 대표의 악수 여부만 부각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정치 상황을 뭐 상징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의 대표여서 앞으로 공개 석상에서 자주 만날 텐데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좀 사뭇 다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장하면서 여야 대표들과 악수를 하는데 보신 것처럼 송원석 대표와는 웃으며 악수하고 조금 더 길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예. 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 저녁 행사,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도 오시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거기는 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일단 악수는 했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자, 계속해서 광복절 기념식 장면에 대한 뉴스인데요. 자,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조국 윤미향 사면 반대라는 저 플래카드를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별다른 혼란이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잠깐 보시면 설명을 할 텐데요. 자, 당시에 저렇게 안철수 의원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려고 하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다른 물리적 제재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장면들 바로 앞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촬영하는 모습도 보이죠. 결국 안철수 의원은 항의 표시를 충분히 한 셈이고요. 특히 경호처는 이 상황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시절에 항의를 하다가 이른바 입틀막 당했던 저런 과잉 대응 상황이 다시 한번 소환이 됐고요. 자,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의하려다가 뜻하지 않게 윤석열 정권의 저런 과거의 불통 사례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뭔가 다른 대처가 또 비교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을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대표 선거 앞두고 선명성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정청래, 송원석 여야 두 대표 말고도 또 악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반탄, 김문수 후보가 좀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탄핵에 찬성했던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은 그래서 단일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손을 잡지 않는다라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폭우가 끝나자 오늘은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죠. 숨이 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3에서 4kg의 장비를 차는 포수에게 올해 여름을 물었습니다. 양의지 선수는 한 경기를 뛰고 나면 많게는 2kg까지 빠진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누가 가장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포수가 아무래도 제일 덥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수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폭염 속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포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한 1, 2kg씩은 빠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옷을 가볍게 입어도 너무 더운 여름. 포수는 양쪽 다리부터 몸통, 얼굴까지 무게만 3kg이 넘는 장비를 차야 합니다. 이게 쓰면 이게 열이 머리에 확 오니까 땀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딱 쓰면 여기서 땀이 이제 계속 오릅니다. 흘러내린 땀은 얼굴을 타고 시야까지 가리기 일쑤입니다. 한 번씩 땀이 눈에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공을 놓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감각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더운지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봤습니다. 화면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바로 벗고 여기 에어컨 바람에 계속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얼굴에다가 딱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투수의 공을 받아내고 돌아와선 타자로 나서야 해서 더그아웃에서 제대로 쉴 시간도 없지만 38 양의지는 올해도 3할 2푼대 타율을 찍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경기가 안 풀릴 땐 짜증도 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여름의 힘겨움은 넉살로 털어냅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강민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야구 오래오래 하십시오. 존경합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1919년 8월 1일) 일제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입니다. 피고인 손병희 외 47명,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을 발기하였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해 3월 1일 손병희를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해 전국으로 확산된 3.1운동. 그들을 내란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엄포였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8개월 뒤 일제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시민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민족운동이 내란이 될 순 없었습니다. 더 넓은 법적, 역사적 관점에서 우린 일제가 말하는 신민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애초에 내란은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광복 80년, 대한의 국헌을 지키려 모든 걸 바쳤던 영웅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시에 국헌을 깨트린 자의 내란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국헌을 지켜온 독립영웅과 시민들, 국헌을 저버린 지금의 그 뚜렷한 대비 속에 이 한마디가 떠오릅니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잠시 후 국민주권 대축제 중계가 진행됩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